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소정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양기대 전 의원과 토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기대 전 의원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민주당 주자 중에서는 최초로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뛰는 주자 중에서는 최초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정섭의 시사쇼에 모셔서 그 선언한 이유와 최근의 전국 상황 또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뭐 선언하셔서 바쁘실 것 같아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양기대 무슨 배짱으로 이번에 경기도 도지사 도전했느냐. 그래서 네. 이래봬도요. 네. 제가 지난 2018년에 네.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하고 저하고 또 네네. 전해철 당시 의원하고 음흠. 한번 경기도지사 경선을 붙은 적 있죠?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또 국회의원도 해봤으니까 네. 그런 그 광명시장 재선한 경험, 또 국회의원으로서 예산과 입법을 해본 경험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취약해서 네. 경기도를 좀 확 바꿔보겠다. 아하. 근본적으로 대변혁을 한번 이뤄보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사표를 던지셨군요. 어쨌든 양 의원님 뭐 시장도 지내시고 광명시장 지내실 때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세우시고 저는 그 동굴 광명동굴. 광명동굴 그게 아주 기억에 남고요.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그러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내 그동안의 경험을 도민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그런 의지 같은데 결심하시기까지는 그래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지난해 그 총선에서 제 나름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제가 2018년에 그 경기도지사 도전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도 경기도를 한번 바꿔보겠다. 좀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왜 바꾸냐? 네. 이 경기도는 서울의 그늘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네. 이 서울에 종속된 경기도를 정말 스스로 먹고 사는 도민들이 좀 자부심 느끼는 그러한 도지사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게 뭐 무슨 한두 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틀을 좀 바꿔보겠다. 네. 구조적으로 바꿔보겠다 하는 생각을 해왔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가을쯤에 속의 마음은 결정을 했어요. 이미? 예. 그러나 선뜻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동안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또 AI 시대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는 용인이나 평택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전력 공급 문제 그리고 경기도 전반에서 어떤 일들을 때로는 국가 차원 중앙정부와 함께 또 때로는 서울시와 함께 어떻게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쭉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과 공부를 해오다가 지난 18일 날 제가 선언을 했는데 저는 경기도가요 무려 인구가 1,430만 명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거대한 공동체잖아요. 제일 크죠? 이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좀 그 작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서울의 변방 또 서울의 그냥 그늘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 인구를 보면요. 유럽연합 있잖아요.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요. 경기도가 인구를 보면 8번째예요. 그걸 비교했을 때? 그 국가 규모의 그런 지금 상당하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부동산, 집값, 또 교통, 일자리, 교육, 문화 이렇게 다 서울에 종속되거나 집중이 돼 있어서. 서울에 따라가는 형국. 정말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뭐 서울에서 밀려서 경기도로 온다. 뭐 집값이나 뭐 그런 일자리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민들은 정체성이나 좀 자존심, 자부심이 좀 덜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좀 1차적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 구조적인 어떤 변환, 전환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뭐 대권 주자로서 숱하게 많이 왔다 갔지만 그래도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할 때는 뭔가 바꿔보려고 막 굉장한 역동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또
김동연 지사 와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뭔가 좀 역동적이지 못하다. 더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네. 그 지역 내 총 생산, 네. GRDP라고 하죠. 이게 경기도가 서울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근데 도민 그 1인당 저 총 생산은 네. 어떻게 되냐? 서울에 70%밖에 안 돼요. 1인당 GDP는 70%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60% 70%인데 이 정도에 가지고는 도민들이 자부심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동산, 집값,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낮게 부정적으로 고착화된 이 구조. 근데 누구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기대가 그런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서 이 서글픈 구조를 한번 좀 바꿔서 바꾸겠다. 그래서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따 또 물어보겠지만은 예, 그래서 예. 그렇다면 이 구조를 바꿔서 경기도가 서울의 그늘이라는 그런 시대를 끝내고 정말 스스로 먹고 살고 야 도민들도 그래 내가 경기도 사는데 자부심 느낀다. 네네. 이 유럽연합의 27개국 중에서 인구로 보면 8등인 이 국가 규모의 이런 경기도에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뭐 이런 걸 좀 느끼려고 하는데 아까 뭐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광명시장 2번 하면서 네. 그때 내세울 수 있는 내가 이건 진짜 확실하게 했다 그러는 거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얘기를 제가 하시죠. 이제 일을 해봤고 어떤 변화를 추구해봤고 일머리를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일 잘 넣어 좀 뭐 가끔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네. 광명이라는 서울에 그 출퇴근하는 그런 베드타운인데 우리 광명 동굴 40년 벌어진 폐광을 제가 정말 국제 관광지로 만들어서 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국제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네.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로서 뭐 7년 연속 지금 지역이 될 정도로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KTX 광명 역세권이 있어요. 네네. KTX 광명역이요 2004년에 국비 4,068억 원을 들여서 출발역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로 출발역이 바뀌면서 네. 중간 정체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58만 평 역세권이 완전 허벌판으로 있었어요. 제가 취임했을 때 2011년에. 처음에는. 네. 근데 제가 이제 2011년 말에 좀 그때는 겁 없이 저 스웨덴에 가서 그 이케아 본사에 가가지고 네. 이케아를 유치해 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케아가 예, 세계적인 글로벌 예. 기업이고 또 영등포구에 있는 코스트코 본사를 제가 유치를 해서 지금도 이제 코스트코 있죠. 그다음에 중앙대 광명병원도 제가 유치를 해서 지금 대학병원이 광명에 아주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네. 잘 활용하고 있고 또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 터미널을 제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속해서 바로 갈 수 있게. 바로 갈 수 있게 뭐 그런 일들을 해봤고 또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빚 없는 도시도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도 해봤고 네. 또 뭐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안심하는 여러 정책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해보면서 그게 다 지금은 뭐 성과만 얘기하지만 그 40년 벌어진 그 폐광을 뭐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네, 있었을까요? 네. 뭐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그거 될 거냐 하면서 다 뒤에서 숨어 있고 또 지역에서는 괜히 그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저거 하면은 괜히 나중에 후유증만 크고 그래서 뭐 굉장한 반대도 심했고 근데 저는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불도저입니까? 불도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은 뭐 인상이 이렇게 유해해서 사람들이 양기대 너무 순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네. 그런 기질로서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일 잘한다고 해서 좀 뜨던데 그 양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광명 시장 때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제 기억에도 그때도 상당히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지금 같으면 상당히 좀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도 좀 왜 드네요. 그러냐면요 예. 제가 참 바보예요. 일만 한 거예요. 제 홍보도 제대로 못했고 왜냐하면 일을 해서 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부담감 때문에 그랬는지 네. 홍보를 제대로 못했고 두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정치권에 줄을 못 씁니다. 줄 서는 스타일이 아니시군요. 이 줄을 좀 잘 서야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뭐 저 자신도 홍보도 하고 또 그게 덤으로 좀 제가 크는 계기도 되는데 그냥 오로지 일하고 뭐 시민들 받들고 시민들 속에서 같이 그 동고동락 소통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보다 보니까 좀 정치적으로나 또 이 인지도면에서 좀 많이
어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언론인 출신들이 원래 줄을 잘 못 서죠. 어쨌든 뭐 그런 광명시장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조명이 많이 돼서 뭐 이번 도지사 경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 기라성 같은 후보들로 예상된 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분들 다 훌륭하죠. 또 현직 도지사도 계시고 또 지난번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의 장점을 네. 아우르고 살리면서 네. 양기대만의 특유의 그런 장점을 한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격변의 시대예요.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국가 규모의 그런 지자체라고 광역 지자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급변하는 시대에 통찰력, 또 창의력, 또 때로는 순발력, 또 때로는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력, 네. 또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뭐 대한민국에서 저는 뭐 그 점은 양기대가 누구한테 지지 않은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 10일인가요 대통령께서 AI 시대의 그 반도체 육성과 관련한 보고회를 열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SK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를 이제 용인에 유치하는 거, 뭐 그런 걸 하는데, 본인이 그 당시에 경기도 도지사로는 당연히 그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그때 용인에 했어야 하는지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특히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야,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저 새만금으로 옮겨야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대통령이 이 국가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딱 중간에 끼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들어야 되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력의 문제예요.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약에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제대로 필요한데, 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제일 공약으로 한 게 뭐냐면 서해안으로부터 전력을 끌어오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해상 케이블 같은 걸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그 전기를 끌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상당히 지지분이네요. 어찌됐든.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지역 균형 발전 문제 하나 하고 그럼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인 이 반도체 클러스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대통령과 이 정부가 고민할 때 경기도지사가 때로는 조정자 역할, 때로는 실행자 역할로서 뭔가 이걸 푸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좀 해야 된다. 근데 경기도는 안 보여요. 경기도지사는 잘 안 보입니다. 뭐 물론 물밑 나름 열심히 하겠지만 대통령이 그런 보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자, 대통령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할 거고 또 미래의 부분들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전력 생산 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정부와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 뭐가 좀 꿀렁꿀렁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보인다는 게 정부와 기초단체와 이 전부 아우르는 이런 어떤 조정자 통합자로서 경기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것도 있고 정부 정책과 경기도 나가서 국가 전체의 어떤 어젠다를 좀 경기도지사가 그 규모에 걸맞게 좀 나서서 리드해가는 그런 게 좀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쉽다. 근데 양기대는 그거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도 있고 경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저 스스로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지사,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아까 말한 지역 현안들 꽤 있죠. 뭐 아까 그런 수원, 용인, 평택, 화성을 현재 지금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벨트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경기도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일자리 문제, 뭐 세수의 문제, 또 미래 산업에 어떻게 갈까지인가를 방향을 잡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 문제를 잘 정착시키면서 이것을 국가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리더십.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뭐 물론 무슨 경기 북부 분도라든지 무슨 경기 국제공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고 좋은 그런 기획을 해서 통 큰 기획을 해서 미래로 가는 그런 역량들을 과감히 난 발휘한다고 봐요. 네. 그것이 중요하다. 네. 그 양 의원님이 그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시고 하셨을 텐데 네. 대표적인 정책 한 두 가지만 딱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서재 얘기하고 연장선상인데요. 우리는 경기도는 서울의 그늘 같은 지금 광역단체고 서울의 변당이라는 인식, 뭐 그것은 집값, 부동산, 일자리, 교통 거의 쭉 그 나와 있잖아요. 교육 문제까지 뭐 문화 이런 것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뭐 수백만, 뭐 100만 이상의 그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해요. 서울로 출퇴근해요. 뭐 현실이잖아요. 뭐 저기 고향 뭐 우리 광명, 뭐 성남, 뭐 수원, 뭐 어디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부르듯이 뭐 수백만의 그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어찌 보면 그분들도요. 이 경기도가 서울의 그늘인 그 구조적 그 나쁜 상황의 희생자들이라고 봐요. 아니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고 자기 집 주변에 한 30%의 일자리도 많고 그다음에 집값도 뭐 그게 막 폭등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집을 살 수 있으면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서 저는 대중교통, 적어도 대중교통은 난 무료화해야겠다. 대중교통 무료화. 대중교통이라는 건 버스 말씀하시는 버스하고 지하철. 네.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수도권 지하철, 수도권 교통 그 환승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와 지하철은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원래는 버스 대중교통을 먼저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버스와 지하철은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일단 고려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단순히 그냥 현금으로 무상 대중교통 그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 화폐로 하겠다.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때부터 계속 지역 화폐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중교통 무료화는 그 지원하는 금액은 지역 화폐로 해서 그러면 지역 화폐로 하면은 우선 지역 경제가 골목 상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지역 경제의 이 활성화의 선순환이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통계에 따르면 이런 그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면 자가용 그 운전자들의 한 10에서 20%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합니다. 줄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교통 혼잡, 교통 흐름이 좋아집니다.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로 개보수 비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은 탄소 중립 시대잖아요. 환경적으로도 좋다. 이 탄소 감축에 엄청난 그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KPS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수도권 환승 교통 시스템인데 그것을 좀 그 따라가는 게 뭐냐면 경기도가 하는 게 뭐냐면 더 경기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일종의 교통 카드죠. 근데 그것은 현재 16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16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160만 명에 가입이 된 사람들의 그런 활동 상황을 분석한 결과 탄소 그 감축과 관련해서 1,1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탄소 중립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그 도민들한테 특히 직장인, 청년, 서민들한테 그 한 10만 원 안팎의 그런 그 교통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자기 그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지역 경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교통 흐름과 혼잡도 줄이고 그다음에 탄소 감축도 이어지는 굉장한 다
예. 조에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 한 4조, 5조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는데 또 도민들의 생활도 좋아지잖아요. 아무래도 네, 뭐 네, 시간도 네. 절약되거나 돈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을 제가 내세우는 것은 그냥 단순한 복지는 아니다. 그냥 포퓰리즘 아니다. 거기서 딱 들으면 두 가지가 약간 궁금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재원이 그렇게 네. 되는가 재원 부분과 또 하나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서울과의 어떤 연계성 확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려 조금 마무리하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또 환경적 측면, 또 시간의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좋은 저는 구조적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로 가는 이제 그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경기도 전역을 또 움직이는 출퇴근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뭐 광명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원으로. 경기도 그것도 다 내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일단은 출퇴근 시간대의 음흠. 그 이용자들한테 한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그럼 이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네. 그게 많은 분들이 네. 야 그거 뭐 포퓰리즘 아니냐? 음. 근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해봤으니까. 시장 재선하고 아까 그런 40년 벌어진 폐광도 개발을 해가지고 1년에 뭐 최대로 2016년에는 142만 명이 올 정도로 해서 그때 일자리가 1년에 500개 만들어 봤고 또 그 수입도 네. 한 80억 정도 했어요. 예. 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 많은 숫자가 오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그 기획 설계는 이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때 해야겠지만 이제 지금 연구하고 아하.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더 경기 패스라고 해서 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 패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분이 160만 명이에요. 네, 네. 등록한 사람이. 그러면 그 160만 명의 사람들을 1차 기준으로 할 때 그게 지금 올해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정부가 1,100억을 냈고 네. 경기도와 30개 시군이 1,100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추계로 했을 때 한 3천억 정도 안팎의 그런 비용이 될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이런 국비,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뭐 30%, 50%씩 국비가 지금 더 늘고 있으니까 국비를 활용하고. 네. 두 번째는 교통 유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통 유발 부담금. 경기도는 굉장히 넓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합리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채권, 자동차 관련 채권들도 좀 제대로 전환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 더 중요한 것은 2025년에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기후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무려 2조 6천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행사성이라든지 불효불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30개 시군도 다 뭐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이 탄소 중립이나 기후 관련 예산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도 그런 예산들도 같이 좀 맞물으면 아우르면 네.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세금들을 발굴하고 네. 또 재조정하고 또 국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포퓰리즘 싫어합니다. 특히 정책적 사안에 대한 포퓰리즘은 아니면 말고씩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실행돼 가지고 그게 경기도민 나아가서 정부 전체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까 작년 가을부터 꾸준히 연구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네. 해외 사례를 보면서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자신감이 들었고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저는 약속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무료화, 네. 예, 획기적인 정책을 핵심으로 내겠다. 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북토크에도 좀 참석하시고 했던데 뭐 좀 같이
동질감 같은 걸 좀 느끼나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제가 재선 광명시장을 할 때 정원호 구청장이 그때 초선 성동구청장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우리 뭐 그때는 뭐 40대, 50대 초반이니까 다들 네. 막 혈기 왕성할 때고 네, 네. 뭔가 도시를 바꾸겠다는 의욕이 넘칠 때인데 그래서 자주 만나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또 목민권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대화도 하고 깊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는데 제가 12월 18일 날 네.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어허. 요즘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뭐 서울시장 유력 그 후보로서 막 뜨고 있어서 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크게 그 발전했는지 한번 행보를 좀 보고 싶어서 그분이 이제 북 토크하는 성동구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아하, 예.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뭐 이제 3선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이제 지자체장 할 수 없으니까 기초 지자체장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그 성동구청장 하면서 성동구를 확 바꾸고 천지 개벽을 시킨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서울시장에 경선에 나가서 의미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막 자고 나니까 유명해졌다 하듯이 예.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네. 높아지면서 뭐 거의 지금 유력 후보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미 이제 호랑이 등에 타는 형국이다. 네, 등에 올라탔다. 그래서 그렇게 내릴 수 없다.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둘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정치가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정치가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때로는 시민 속으로 네. 또 당원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분들이 꼭 원하는 거 네. 또 때로는 도시의 국가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크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 이런 역할들을 좀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정원호 구청장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기초 지자체장을 하면서 그러한 성과를 한번 내봤고 그런 경험은 축적된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그 일잘러 기초 지자체장의 원조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 정원호 구청장 저 이런 사람들이 좀 대한민국의 정치도 바꾸고 행정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군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나 양기대 같은 사람들의 이 실험, 아하. 기초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축된 경험 있는 사람이 서울과 경기도의 그런 그 단체장으로 간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큰 변화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한번 그 길을 갔지만 네. 그런 길들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진전이 될 거다. 라는 점에서 좀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양 의원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기를 비명계다. 네. 예, 진짜 작년에 이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와의 관계 물론 이제 어쨌든 경선이라는 것이 뭐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그 두 분과의 그 개인적인 인연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근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제 친명 비명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친명 비명의 당내 계파를 더 초월해서 국가적으로도 무슨 일단은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국민들이 우선 편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편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은 이제는 낡은 프레임이다. 낡은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의미가 없다. 왜냐면 대통령이 됐는데 뭐 옛날에 그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서로 경쟁할 때야 그런 계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네. 이제 우선은 그런 친명 비명을 나누는 그런 이제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민주당의 일원 아닙니까? 민주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우선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 다음에 또 정청래 그 민주당의 앞으로의 지방선거에서 압승 뭐 이런 것들이 또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네. 우리 같은 민주당과 진보지정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당원들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우리 당의 주인이 지금 당원이라는 그런 그 당원 주권주의 시대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면에 내걸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민 주권 시대하고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는 성남시장 또 광명시장으로 만나서 한 20년 가까이 그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신뢰관계가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만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제가 순서를 좀 많이 했는데 뭐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무슨 개인에 대한 뭐 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실제 제가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을 뭐 비판한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당내의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고 또 쓴소리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한 건데 지금 요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상황을 여러 가지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좀 그 쓴소리 중에는 과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오해 살 만한 그런 그 발언도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그때 지혜롭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나간 얘기고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 또 민주당의 내년 그 지방선거 압승, 또 당원 속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하는 그 양기대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결국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단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란 세력들을 좀 철저하게 단죄해서 다시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뭐 계엄이나 내란이나 뭐 쿠데타나 독재나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그 소위 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정말 그 엄동설안에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도 하고 또 민주주의가 더 신장되고 그런 그 사회를 만드는 기여를 제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도민들의 삶이거든요. 나아져야죠. 삶이 나아져야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저 식당에 가보면요. 그 중소상인들이 많이 지금 물상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지역 경제도 그렇고 또 국가적인 경제도 막 환율이 뛰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 면에서 우리가 또 집값이 폭등하고 뭐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민주당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강구하고 있겠지만 더는 강력하게 집값 문제, 또 전월세 문제, 또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더 보듬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지금 뭐 아주 만성화돼 있잖아요. 청년들 다 자포자기하고 그 청년들의 또 뒤에서 그 부모들이 느끼는 그 걱정, 불안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것을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말만 해서는 무슨 구호만 해서는 난 그걸 풀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광역이건 기초건 지자체장들은 일을 해보거나 또 추진력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거나 뭐 좀 창의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적어도 그냥 옛날 그 국회에서 떠들고 뭐 자기 주장만 펼친 사람 갖고는 한계가 있다. 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치 저도 뭐 국회의원 해봤지만 중앙정치 국회를 중심한 중앙정치하는 그런 정치인과 또 기초 광역 지자체장들의 그런 그 자질 뭐 이런 것들이 좀 때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한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정말 이 정부가 잘 돼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이 삶에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까 뭐 정청래 대표 관계도 말씀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도 인연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뭐 만난 것은 2004년 17대 총선에 네. 같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이 정청래 대표가 그때 당선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명에 와서 그 전재희라는 그때 한나라당 의원한테 고배를 마셨고 네, 네. 정청래 지금 대표는 그때 이제 마포에서 됐는데 그때가 열린우리당의 당 의장이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정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2007년에 정동영 당시 그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에 이제 저와 정청래 당시 의원 또 그때 이재명 변호사 네, 그렇죠. 그때 정동영과 통하는 정통들 사람들의 이제 회장으로서 그래서 같이 그때 그 정동영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너무 잘 알죠. 서로를 잘 아는데 저는 이제 17대, 18대 고배를 마시고 이제 광명시장 가서 8년을 하면서 또 정청래 대표는 이제 쭉 물론 거기다 한 번 국회의원 그 고배를 마신 적이 낙천됐었죠. 낙천됐었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탈당하지 않고 불만 없이 꿋꿋하게 그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그 모습이 그때 상당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까지 왔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 주권 시대를 지금 열어가려고 뭐 1인 1표 그 당원 개정을 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부결되면서 좀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춘 당원 주권 시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좀 여러 가지 그 보완해야 할 점들, 뭐 대의원제 보완해야 할 점들 여러 가지가 지금 당에서도 그때 TF 구성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좀 우려들을 보완한다면 저는 1인 1표제 당원 주권 시대로 가야 하고 그게 맞다. 맞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뭐 22년 정치를 해봤는데 늘 선거를 앞두고는 당 대표 중심으로 원팀이 돼야 합니다. 원팀이 돼서 이제 이번에 그때 2020년 총선 때는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총선에 압승을 했고 또 2024년 그때 총선 때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면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당대표가 대통령과 잘 소통하고 우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당대표가 뒷받침한 그런 형국으로 가야 된다. 요즘 소위 말하는 명청 갈등 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양기대 전 의원님의 세 분의 공통점은 어쨌든 정통들에서 같이 활동했다라는 인연이 있는 거네요. 일단은 뭐 당연하죠. 그건 팩트니까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결국은 뭐 큰 틀에서는 그런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부분에 지금 과감 협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경쟁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김동연 지사 또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이 되게 좀 나오는 지지율로 봤을 때는 좀 이 경기도지사의 경선에 출마한 분들 중에서는 좀 상위권에 있는 것 같고 추미애 의원이 좀 앞서가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있던데 양 의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이 좀 뭐 김병주 의원, 뭐 권칠승 의원도 또 선언한다라고 하던데 뭐 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초입 단계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2026년 뭐 1, 2월 달에 1, 2월 달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선은 뭐 김동연 지사가 현직이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그 좀 앞서가는 형국이었는데 또 뭐 가장 연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좀 앞서가는 그런 형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큰 틀에서의 그 방향이 잡힌 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여론조사인데 이제 본격적인 출마 선언을 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또 치열한 또 경쟁 싸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이제 김동연 지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김동연 지사 뭐 아시다시피 뭐 참 성실하고 네. 모험적으로 네. 도정을 잘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후 문제라든지 관료로서 경험도 풍부하고. 네, 근데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네. 김동연 지사가 그 기재부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네. 경제부총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을 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 왔을 때 우선 재정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쓴다. 이게 재정 관리, 재정에 대한 야 재정 그거 재원이 되겠느냐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저는 다릅니다. 저는 재원은 어떤 목표가 쓰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나는 그런 추진력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야, 그게 그 프로젝트가 그 사업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게 거기서 우선 출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재원 마련에 대한 그 걱정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야, 그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면 하자. 그리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순서를 네, 저는 정해야 한다고 네, 생각하고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격변의 시대에 경기도가 아까 국가 수준의 그런 규모의 그 거대 지자체고 네. 또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또 서울의 그늘 변방 같은 인식으로 뭔가를 독자적인 목소리, 독자적인 정책을 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약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지사가 정말 창의력 있고 돌파력 있고 추진력 있고 네. 또 때로는 도민들의 그 전체를 아우르고 하는 그 통합력, 협상력도 있어야 한다고. 중앙정부 협상력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저 같은 강점으로 내가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기의 장점은 도민의 삶이 바뀌느냐? 그러면 하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렇게 출발하고 야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김동연 지사와는 그런 면에서 스타일이 좀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다르다. 좌고우면 말씀을 하지 않겠다.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추미애 의원 뭐 그분이야 뭐 당 대표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뭐 대한민국 여성 정치 지도자로서는 뭐 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내란 그 단죄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국민들의 그냥 속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강하게 대처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성동 서울에서 그 광진 쪽에서 이제 올해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지난 총선에 이번에 하나만 오셨는데 어쨌든 뭐 그분도 그런 경륜과 정치적 역량으로 잘 하시려고 봅니다. 다만 이 경기도라는 게 뭐 워낙 복합적 그런 그 구조를 가진 광역 최대 지자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과연 그것들을 정리해서 본인이 아까 그 경기도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젊고 패기 있고 예. 또 아나운서 출신이라 말씀도 잘하고 또 뭐 워낙 그 멋있은 그런 아주 외모가 인물도 좋고 인물 좋아서 인기가 많고 그런데 또 젊고요. 여러 후보군들 중에 젊은 편인데 이제 재선 국회의원 하셨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준비해서 한번 돌풍을 뭐 일으키면 더 역동적인 경선이 되지 않겠어요? 네, 예. 뭐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경쟁자들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뭐 부족하다고 제가 더 훨씬 부족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고 경기 도정을 좀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 원팀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 공격하고 디스를 한다거나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 주면서 자기의 정책으로 우리가 승부하는 그런 좀 경쟁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정책을 여러 가지 좀 내놓긴 했는데 좋은 정책으로 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기대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겠다. 자, 그 최근에 뭐 하나 현안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전 의원도 어쨌든 뭐 경제학 그 UCLA에서 박사학위 받고 KDI에서 오래 근무한 삼선 의원, 주로 경제 쪽에서 일한 경제통인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 삼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이게 국민의힘도 충격이고 민주당도 충격인 것 같아요.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앵커 말씀이 상당히 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그 고심 어린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특히 그 이해운 그 지금 그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잖아요. 탄핵에 반대하고 뭐 윤석열 협방 해야 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재명 정부는 결국은 윤석열의 탄핵을 딛고 내란을 극복하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정부잖아요. 일차적으로 보면요.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스타일 보면 인사 스타일 보면 이념보다는 실력, 네. 그런 실용과 통합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운 그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도 있잖아요. 그 실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해운이라는 그 전 의원이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에 대해서 네.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또 서운해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해합니다. 네. 왜? 아니 우리가 지난 겨울에 그 엄동설안에 막 그 아스팔트에서 윤석열 그 내란 세력 단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써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저렇게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을 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게 정말 납득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그 반응을 내놓으셨잖아요. 뭐냐면 본인이 그 직접 소명하고 내란 단죄의 의지를 표명해라. 지금 뭐 아주 지침 아닌 지침을 준 거잖아요.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본인 소명이 일차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청문회라든지 또 국민적 여론 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그렇게 이 말씀의 그 여러 행간의 맥락을 보면 무조건 무리하게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하고 또 이 내란 세력과의 단절 의지를 정확히 표명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 여론이 이제 어떻게 나가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뭐 그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 의원님도 결국 이해운 전 의원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확실한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표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해운 그 전 의원이 국민의힘 3선을 한 과정 속에서 뭐 중진 역할을 하면서 그 당의 그쪽의 당이나 또 뭐 옛날 박근혜 후보를 뭐 정책 본부장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우리 민주당과 이 진보 진영과 결이 다른 여러 가지 언행을 해왔단 말이죠. 정책 행을 해왔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통렬한 자기 반성과 또 사과 그리고 다음 자기 앞으로의 정치적 이념적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국민과 언론 또 국회가 검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진보당에서 얘기하듯이 지명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뭐 당장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대통령도 이미 이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소명하고 단절 의지를 내란 단절 의지를 밝혀라 했으니까 본인이 거기에 뭐 부합하고 국민이 부합할 정도 하면은 그때 이제 여론을 보고 책임져 결정을 해야죠. 그때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면 된다. 그 문제는 혹시 양 의원님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실용 중심, 능력 중심, 통합의 의지 이런 것을 이해운 전 의원 지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왜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 학살로 했던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국민의힘 사람을 이런 거에 대한 서운함이랄까, 뭐 비판이랄까, 혹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 좀 각별히 부탁 하나 드리고 네. 싶은 것은요. 이제 아까 제가 소재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의 비명, 뭐 친명, 비명은 없다. 사라졌다. 다 사라졌다. 왜?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은 물론 정당이라는 게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건 뭐 또 당연하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가 비주류 정도는 되겠죠. 이제 비명 그런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앞으로 불러주시면 하겠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6개월 좀 넘었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또, 그야말로 인수위도 없이 막 바로 대통령 되고 그런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엄청난 압력에 네. 시달려야 했고 네. 또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 미국, 또 일본, 북한 뭐 이런 러시아까지 포함한 그 대외적 그 여러 가지 외교 문제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그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숨통을 좀 트였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주요 정부 인사들을 지금 막 선임하고 있는 임명하고 있는 단계인데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꼭 비주류라고 해서 그 선택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 6개월 이상 정도 너무 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실용적인 면 또 포용적인 면에서 좋은 인재가 있으면 누구라도 저는 발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우리 비주류 정치인 중에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대기 순번 아닌 순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참여할지 좀 지켜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좀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좀 시기상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뭐 지켜보죠. 네네. 자, 양 의원님, 그 아까 민주당 쪽만 주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쪽의 경기도지사 후보 이게 하나 예상인데 지금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국민의힘 쪽은 이제 일단은 지난번 2018년에 나왔던 김은혜 의원이 김은혜 의원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뭐 요즘 가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제 있는데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겠나? 경선을 하면은 뭐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 몇면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면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그 지사 우리 민주당 후보도 본선까지 감안해서 당내 후보를 뽑아야 하고 그 경선 과정 속에서도 우리 당원들이나 도민들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선거라는 게 본선에 가서 이겨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선 경선 예비 경선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도민들, 당원들이 크게 보고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든지 또 경제도 살리고 또 나라가 좀 더 정상화돼서 반드시 가는 뒷받침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모아줬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내년 지금 압승 말씀하셨는데 뭐 서울, 부산, 경기 포함해서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을 양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특히 대전, 충남의 통합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전재수 장관이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느끼는 또 새로운 그런 그 후보분들의 이제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1월, 2월 중에 아마 설 전에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중에서 출마하실 분들
이제 결정해서 나가고 네.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이미 뭐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세팅이 되면 이제 큰 틀의 윤곽이 나올 거다. 그 윤곽이 나오고 그런 윤곽 속에서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또 인천시장 이렇게 수도권에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서 당내 후보원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서 좋은 후보를 내면 뭐 큰 문제 없이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저 내란에 지금 저 소용돌이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표를 주기가 쉽지 않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윤어게인의 최고 선두에 서고 있는 장도혁 대표가 뭐 언제라도 또 그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뭐 이준석, 뭐 한동훈 등등등 하고 또 힘을 모으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는 이제 2026년 좀 새해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뭔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는 늘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은 국민들의 표심,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달려있냐는 거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전인수를 애써간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막판까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국민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죠. 네, 오늘은 양기대 전 의원 지난 18일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민주당 경선을 뛰는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양기대 전 의원과 함께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유, 그리고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그리고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덧붙여서 이해운 전 의원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양 의원님 뭐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아까 무슨 배짱으로 도지사에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치나 인생은 전 도전해야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뭐 정치를 해오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길을 만드는데 더 용이하게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또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한 22년 됐는데 적어도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춧돌 하나 더 놓는다는 그런 각오로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